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디지털 기록 보존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기록의 특성, 그다음에 관리 프로세스, 보존, 퓨처 플랜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날로그 기록과 디지털 기록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아날로그 디지털 얘기보다는 디지털 기록과 전자 기록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자 기록은 법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요. 디지털 기록에 대해서는 전자 기록과 디지털 기록은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자 기록과 디지털 기록은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할 주제는 보존에 대한 중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편의상 전자 기록과 디지털 기록을 같은 거로 보고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기록과 디지털 기록 혼용해서 쓰는데 먼저 디지털 기록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쉽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쉽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사진 예를 들었는데요. 이게 520K 이미지입니다. 그 중에 1바이트, 다시 말하면 약 한 52만 분의 1 정도가 살짝 손상이 왔는데 이 정도의 품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마션이라는 영화죠. 포스터인데 일반인도 쉽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형 내지 위조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기록에 대해서 이제 증거이자 자산으로서의 디지털 기록에 대해서 이것이 공신력을 갖추기 위한 속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ISO 15489-1에서 또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공공기록물법에도 이 4대 속성에 대해서는 등재되어 있습니다. 4대 속성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진본성, 신뢰성, 그다음에 무결성, 이용 가능성이죠. 그런데 이 4대 속성을 시스템적으로 구현을 하려면은 약간의 기술적 요소들이 좀 필요합니다. 시스템 안에서 진본성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진본성의 내용들 중에서 그 행위자를 입증해야 되고요. 그 시점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스템에서 진본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전자서명입니다. 전자서명으로 행위자를 입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임스탬프, 시점 확인 정보를 이용해서 그 시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으나 그나마 현재 기술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이제 대안으로 모색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용에 활발하게 이용되는 단계까지는 오지 않고 아마 개념 연구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결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무결성은 결국 변화되지 않은 거에 대한 증명인데요. 무결성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은 해시 값을 이용하는 겁니다. 해시 값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모든 디지털 정보를 집어넣으면 간단한 숫자로 변형해주는 알고리즘이 해시 알고리즘으로 그 변형된 값을 원본과 같이 보존을 해서 그 변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에 전자서명하고 해시 값이 계속 자주 등장하니까 요거를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네, 대한민국의 국가기록 관리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 단계, 두 번째는 관리 단계, 세 번째는 연구기록 관리 단계입니다. 중앙부처를 예를 들면 생산과 보존은 중앙부처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보존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생산됐을 때 생산된 1년 이내에 모든 기록물들은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기록관리 단계에서 10년이 지났을 때 보존기간 30년 이상이 되는 기록물들은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는 이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넘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관이라고도 하고 넘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관이라고 하는 문제의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생산 시스템의 설계 사상과 보존 시스템의 설계 사상이 조금 다릅니다. 각기 다른 시스템에서
데이터들이 넘어갈 때는 필연적으로 데이터의 변형, 누락, 왜곡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생산 시스템에서 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이관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퓨처 플랜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은 이관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통합해야만, 요거 논리적으로 통합해야만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파일하고 메타데이터를 이쪽으로 넘기는 방식이죠. 넘기는데 OAIS에 의해서 얘기하는 SIP 방식은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넘깁니다. 아까 얘기했던 파일, 메타데이터, 해시 값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록관리 시스템에서 연구 기록관리 시스템으로도 역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똑같이 넘기는데 여기에서는 역시 시스템을 타고 넘나들기 때문에 누락이라든가 변형이라든가 뭐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특별히 다른 방안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방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OAS 얘기에서는 얘를 캡슐레이트 된 오브젝트, 다시 말해서 SIP라고 하는 형태로 넘기고 그 받은 것들을 여기서 AIP라고 하는 형태로 보존을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넘기는 데 있어서 캡슐레이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서 파일을 넘기고 보존하고 하려면은 각각의 표준들이 필요합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러한 표준들로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술 표준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가령 레코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생산 시스템과의 데이터를 교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연구기록관리기관과 데이터 교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표준으로 만들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메타데이터에 대해서도 관리를 위한 표준들을 만들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인 장기 보존에 대해서, 보존 포맷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인캡슐라이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각각 표준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표준들은 다 IS에 바탕을 두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보존 전략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마이그레이션, 에뮬레이션, 인캡슐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캡슐레이션은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 거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에뮬레이션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마이그레이션한 거, 인캡슐레이션을 주로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에뮬레이션 방법은 이게 제가 마우스 조작에 비슷해서 매우 복잡하고 비쌉니다. 그래서 에뮬레이션은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대통령 관련된 홈페이지에 를 갖다가 재현했을 때 대통령 기록관에서 대통령 관련된 홈페이지를 재현했을 때 뭐 이런 에뮬레이션 기법을 쓰는 거고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마이그레이션이나 인캡슐레이션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프리저베이션의 전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속성 중에서 진본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그것은 전자서명하고 타임스탬프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술, 해시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이 현재 만들어진 파일이 100년 뒤에도 열릴 수 있으려면은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포맷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존 포맷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개를 몽땅 싸서 인캡슐레이션, 다시 말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패키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패키징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기 보존 검증, 그 다음에 디지털 포맷 레파지토리, 뭐 이런 얘기들을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보존 포맷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문서가 만들어지고 보통 기록관리 단계로 넘어가고 아카이벌 단계로 넘어가서 이것을 열어보는데 짧게는 2, 3년, 길게는 한 2, 30년이 걸립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문서가 있다고 쳤을 때 훈민정음은 우리나라 삼성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문서 포맷이죠. 이것은 더 이상 현재는 훈민정음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열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재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이거에 대해서 문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의 대책들을 만들어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열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급적 만들어진 원래의 형태와 구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급적 국제 표준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포맷적인 문서들을 보존 포맷이라는 형식, 현재는 PDF A-1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보존을 하면은 100년 뒤에도 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사상에서 보존 포맷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형태의 문서 포맷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보존 포맷으로 바꾸면 좋은데 그럼 보존 포맷에 갖춰야 될 기능과 여건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프트웨어의 독립적이고 가급적 국제 표준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ISO 19005-1을 기반을 해서 PDF A-1을 문서 보존 포맷으로 정해서 이것을 우리의 유일한 보존 포맷으로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존 포맷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원본하고 이 보존 포맷을 같이 쌉니다. 그리고 원본하고 보존 포맷을 같이 쌀 때 아울러서 진본성 확인 정보인 전자 서명값하고 아까 했던 무결성 확인 정보인 해시값을 같이 묶어서 싸게 됩니다. 이 같이 싸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장기 보존 패키지, 롱텀 프리저베이션 패키지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문제가 됩니다.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PDF A-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PDF A-1은 완벽한가? 걔는 뭔가 문제가 없나? 또는 왜 꼭 유일한 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하는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DF A-1 말고 다른 것들은 뭔가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없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다른 형태의 보존 포맷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는 기회를 갖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표준을 만들었고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보존 포맷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공통된 속성과 기록이라고 하는 속성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기술에 대한 요소일 거고요. 기록이라고 얘기하는 기록관리적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기술에 대한 공통 요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가 파일이 운영되는 원칙, 메타데이터라든가 이 파일 포맷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우리는 공통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문서형 중에서 그 문서형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문서의 외관, 내용, 맥락, 기능,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Significant Property SP라고 이제 요약해서 부르고 있고요. 요것들을 고유 기준이라고 해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유 기준을 한번 좀 더, 공통 기준을 한번 더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포맷이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그 다음에 상호 운용 가능한가? 널리 채택되고 있는가? 기능은 풍부한가? 이거요. 요 개방성을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 들어가 보면은 무료인가? 유료인가? 아니면은 국제 표준이 존재하는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세부 항목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에 대해서 배점을 주고 그 배점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고유 기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고유 기준은 외형, 그다음에 내용, 맥락 이런 것들이죠. 이 문서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그거의 외형, 사용되는 언어, 폰트, 구조, 표를 지원하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것을 조금 더 아까 세부화시키면 외관, 내용, 맥락, 기능, 구조를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배점 주고 각각을 평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HWPX, 그다음에 PDF A-1, PDF A-2, DOCX 이 부분들은 다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고유 기준하고 공통 기준을 평가를 합니다. 제일 먼저 공통 기준이 70점 이상이 되냐 평가를 해서 70점 이하는 탈락, 70점 이상은 일단 후보로 들어오게 되고요. 70점 이상 된 것 중에서 고유 기준을 다시 평가합니다. 고유 기준을 평가해서 70점 이상이면은 일단 후보가 되고 70점 이하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여기 후보 중에서 최종적으로 국제 표준이면은 우리는 얘를 보존 포맷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국제 표준이 아니고 지역 표준이거나 아니면 회사 표준일 때는 우리는 얘를 수용 가능한 포맷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문서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텍스트 타입에 대해서 PDF, PDF A-1, 우리가 알고 있는 DOCX, 마이크로소프트의 포맷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존 포맷으로 되겠다. 대신 HWPX, 한국 컴퓨터에서 만드는 HWPX는 아직 국제 표준은 아니고 국내 표준이니까 요거는 받아들일 만한 포맷이다. 정도는 되겠다라는 거고 나머지들은 부적합한 포맷이다. 이런 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프레젠테이션 타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타입도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새로 발생하는 포맷에 대해서는 이런 검증 절차를 거쳐서 문서형에 대해서 보존 포맷을 선정을 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퓨처 플랜인데요. 문서형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표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넘어야 될 산들이 아직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시청각 멀티미디어 쪽에 대해서는 보존 포맷에 대해서 뭐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적용하는 데에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어서 시청각에 대해서도 이런 기준으로 한번 표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세트도 역시 현재 기록 관리 초기 단계이지만 이러한 보존 포맷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올해 연구를 시작해서 목표는 내년 정도에 표준화 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 보존 패키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본과 여기 보존 포맷을 이렇게 넣어서 싼다고 말씀드렸죠. 싸는데 여기다 전자서명과 해시값을 넣어서 쌉니다. 여기서 싸는 방식이 베이스 64 인코딩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주로 그 호주의 빅토리아주 오늘 이제 토론자로 오늘 발표자로도 오셨는데 빅토리아주에서 있는 BEO 빅토리아 인캡슐레이팅드 오브젝트에서 약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내셔널 아카이브 오브 코리아 인캡슐레이티드 오브젝트. 인캡슐레이팅 하는 방법이 베이스 64 인코딩이라고 하는 건데 뭐 64가 가지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스키 코드가 128개가 있는데요. 그 128개 중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64개만 뽑아옵니다. 가령 아스키 코드 중에서 불어와 영어는 조금 이렇게 사용하는 알파벳들이 다르잖아요. 불어 같은 경우는 뭐 돼지꼬리 같은 것도 살리고 뭐 악상, 떼교, 악상, 그라 뭐 이런 거 붙이는데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불어와 영어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64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문자, 알파벳, 소문자 알파벳, 그 다음에 숫자 이런 것들인데 그 64개를 뽑아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럼 64개를 뽑아서 인코딩을 하게 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의존도가 되게 낮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64개 문자로 인코딩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독립성들이 되게 커지게 되겠죠. 대신 단점은 뭐냐면은 베이스 64 인코딩을 하게 되면 얘가 사이즈가 커집니다. 여기 64라고 하는 의미가 2의 6승이죠. 예, 2의 6승인데 컴퓨터들은 보통 2의 8승 단위, 바이트 단위로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6에서 8로 다시 말해서 33%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캡슐레이팅 할 때마다 33%씩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요. 두 번째, 인코딩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시청각 기록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코딩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청각에는 얘가 아직 적용을 못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는 전용 뷰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편리함과 그 다음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좀 다양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표준들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이 OAIS 참조 모형을 기반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폴더형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형으로 요 하나 설계를 했는데 OAIS에서 얘기하는 각종 정보들을 모두 담습니다. 콘텐츠 정보, 보존 기술 정보, 그 다음에 기술 정보들을 담아서 이렇게 폴더형으로 설계를 한 것이 네오3입니다. 그래서 인캡슐레이션 오브젝트의 세 번째 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는 메타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metadata.xml, 기타 다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폴더형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타데이터 데이티비를 파라미터 XML 형태로 뽑아서 metadata.xml에 집어넣고요. 원문은 여기다가 오리지널 컨텐츠 폴더에 집어넣고 보존 포맷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요것에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장치로 아까 전자서명 얘기했는데 전자서명의 값을 집어넣고 인증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모든 값에 대해서는 해시값을 가지고 보정을 추출해서 집어넣고 이 전체에 대한 해시값도 역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정하는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오3라는 것들을 만들어냈고, 저희 국가기록원에서는 이 네오3를, 되게 중요한 보존 포맷으로 해서 지금, 변환기, 그 다음에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퓨처 플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 포맷을 아까 만들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보존 포맷이 만들어지면 이 보존 포맷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 보존 패키지를 시청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네오3 포맷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청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보존 패키지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존 포맷이 선정이 완료되고 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 보존 패키지도 시청각에 대한 장기 보존 패키지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요거는 장기 검증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자서명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자서명은 네. 전자서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서명값하고 인증서죠. 근데 인증서는 보통 유효기간에 존재합니다.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유효기간에 존재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를 가지고 뭐를 했을 때 그 인증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보존은 10년에서 30년, 길게는 연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존 기간이 지난 인증서에 대해서도 이 인증서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존 기간이 그러니까 인증서 만료 기간이 지난 것들을 계속해서 수집합니다. 예. 여기가 Certificate Revocation List, 인증서 폐기 목록이죠. 우리나라에서 인증서를 발행하는 기관들이 한 대여섯 개 됩니다. 그래서 그 대여섯 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공, 그다음에 민간 포함해서 주요 인증서의 폐기 목록은 다 수집해 옵니다. 다 수집해 와서 나중에 검증이 필요할 때 이 인증서 폐기 목록과 가지고 있는 인증서를 비교해서 발리데이션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 검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소개시킬 것은 디지털 포맷 레지스트리입니다. 다양한 포맷들의 문서 또는 기록들이 생산되고 있고요. 이 기록들, 다양한 포맷들은 아까 처음에 훈민정음 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험하기도 합니다. 네, 일부 포맷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이상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포맷에 대한 위험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포맷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구동시키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포맷을 가지고 와서 위험 체크를 합니다. 그 위험 체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통 기준에 대한 체크, 그 다음에 시그니티 프로퍼티, 다시 말하면 고유 기준에 대한 체크를 해서 얘가 위험하다고 판단됐으면은 마이그레이션을 할 것인지, 에뮬레이션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DFR 시스템에 대한 예시입니다. 뭐 이런 정도의 보유하고 있는 포맷에 대한 통계 정보가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위험도 평가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살펴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DOCX에 대한 평가 결과고요. 위험도 평가 결과 공통 기준에 대해서는 88점, 네, 그 다음에 고유 기준에 대해서는 이게 100점 가까운 점수를 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전한 포맷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위에 그 위에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DOC는 이렇게 해서 부적합한 포맷이다, 위험하다, 뭐 이런 정보들을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DFR 시스템은 현재는 대국민한테 오픈되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 일부 기관에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기능을 수정해서 올해 말에 대국민 서비스 오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모델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는 것은 영국의 비슷한 시스템이 프로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국의 프로놈과 어떤 비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산 시스템에서 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넘긴다고 했는데 넘기는 데 있어서 아까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본질적으로 설계 사상이 다른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넘어갈 때는 변형, 왜곡, 누락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필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도했던 방법은 뭐였냐면요. 요 파일을 넘기지 않고 파일은 하나의 스토리지에서 써보겠다. 다시 말해서 스토리지 공유형을 한번 설계를 해서 2년간 한번 구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6개 기관을 다 상대로 해서 스토리지 공유형 모델을 이제 보급을 했는데 여전히 파일은 이관을 안 하지만 데이터는 넘겨야 됩니다. 메타데이터 넘겨야 되는데 메타데이터까지 넘기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 있는 어떤 치명적인 오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요 설계 모델 말고 아예 이 부분을 모두 통합하는 모델을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모두 설계하는 모델이 요거죠. 하나는 여기서 이관 모델은 각각 따로 있고 여기서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가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하나의 파일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기록 관리 기능을 수행하되 그 결과는 여기다가 반영하는, 다시 말해서 데이터와 파일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한 벌만 존재하는 방식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요게 올해 첫 시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진행할 거고요. 내년에 45개 중앙부처 전체를 해서 요 모델을 확산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기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록 관리를 하는 데 위한 별도의 기능을 가진 애들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얘를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검색이 추가됩니다. 검색은 아까 했던 생산 시스템, 그 다음에 기록 관리 기능을 하는 것에 검색, 그 다음에 연구 기록 관리 기관에 있는 기록물에 대한 검색을 동시에 제공해 줘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들어와서 접속해서 사용도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기록 관리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모델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나오면 아까 여기 기록의 생산과 보존을 통합했다면 이게
연구 기록 보존까지도 한 번에 다 모두 묶는 것들을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한 4년에서 5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이걸 계획하는 배경에는 다양한 기록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이걸 모두 수용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보존과 활용이라고 하는 각 단계의 이 분절된 칸막이 가지고는 효과적인 대응을 쉽지 않다고 해서 이 플랫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수행하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퓨처 플랜. 네, 고려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술적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저희가 진본성하고 무결성에 대해서 전자서명하고 해시값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블록체인도 하나의 유용한 대안으로 이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는데 가능성은 확인했는데 아직 이것을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래프DB는 우리가 관계형 DB, RDB에 대해서 조금 더 진화한 형태인데 다양한 유형의 기록들, 예를 들어서 웹 기록, 데이터 세트 이런 것들을 포괄하기에는 관계형 DB가 한계가 있어서 그래프DB를 지금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벌어졌던 그 챗GPT 열풍이 역시 기록관리 쪽에서도 피할 수 없게 됐고요. 그래서 디지털 보존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AI가 어차피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과 활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특히 보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아까 OIIS 기준으로 SIP, AIP 얘기를 했는데 DIP에 대한 고민이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P에 대해서도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